이제 네 번째, 초기의 영화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강이 영화의 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탄생기에 관한 설명을 쭉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강 첫 번째, 먼저 사진의 발명, 두 번째 동영상의 발명, 세 번째 영화의 탄생, 그 다음에 네 번째 초기의 영화. 자, 그 영화가 에디슨과 루미에르 형제에 의해서 탄생을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제가 또 누누이 강조드렸죠. 어, 그 루미에르 형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영화는 너무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는 매체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사람들이 조금 신기해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지만 곧 사람들이 실증을 느낄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날 영화는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 생활 매체가 됐잖아요. 영향력이 아주 큰 매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파생된 드라마라든가 각종 동영상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매체가 됐잖아요. 그거는 그 에디슨 루미에르 형제의 그 탄생기에 머무르지가 않고 그 이후에 초기 영화에서 이 형식을 정교하게 잘 발전시킨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네 번째 챕터가 중요하죠. 초기 영화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기여들을 했는가라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어 요거는 뭐 아주 자세하게 연도까지 다 그 보실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조르주 멜리에스. 조르주 멜리에스는 프랑스의 영화 감독, 배우, 제작자이고요. 거의 류메르 형제하고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영화를 만들기 전에 마술사였다고 그랬죠. 마술사.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복선이에요. 그래서 이 멜리에스가 중요한 이유는 각종 영화 기법, 특수 효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업적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영화의 편집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우연한 기회라는 거는 이 멜리에스가 어느 날 길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이어서 찍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가 고장나기 전까지 마침 마차가 카메라 앞을 지나가다 가는 장면을 찍고 있다가 카메라 고장이 났는데 수리해서 다시 찍기 시작한 부분에 또 마침 자동차가 그 앞을 지나갈 때부터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된 영상을 틀어보니까 마차가 가다가 순식간에 자동차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마술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영화에 편집을 자르고 붙이고 이어 붙이고 하면은 영화라는 게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 기술을 통해서 특수 효과를 도입했고요. 그게 영화 표현을 확장하는 역할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멜리에스는 편집 기술을 통해서 특수 효과를 도입했고 영화의 표현 영역을 확장시켰다. 또 편집을 통해서 다양한 트릭들, 예를 들면 이중 노출, 또 무대 미술과 소품을 활용하고 디졸브 등 이런 장면 전환 효과들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기억할 건 뭐 이중 노출이나
뭐 디졸브 이런 용어가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효과를 개발했다. 영상 효과를 개발했다. 요것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재미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집중했어요. 이분은 원래 태생이 마술사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희한한 볼거리를 주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진지한 이야기거리를 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현실에서는 없는 이런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요거는 좀 중요하죠. 1902년에 달색의 여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영상 샘플도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렸죠. 달에 그 로켓가 가서 확 처박힌 그런 장면도 보여드렸고요. 이 영화는 아주 중요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조르주 멜리에스가 만든 영화예요. 자, 그래서 영화에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의 갈래가 있어요. 두 가지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르미에르 형제의 뿌리가 있어요. 자, 르미에르 형제는 기차의 도착 같은 식으로 그냥 눈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기록하는 거. 그대로 찍어서 기록하는 거. 그거를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우리 리얼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같다. 그래서 리미에르 형제의 이런 영화 연출 방식은 사실적인 거예요. 영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다큐멘터리를 비롯해서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리얼리즘 영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뿌리가 있죠. 조르주 멜리에스. 조르주 멜리에스는 리얼리즘이 아니고 스펙터클을 추구했어요. 볼거리, 스펙터클, 환상적인 이런 볼거리. 그래서 이 조르주 멜리에스는 영화를 통해서 현실에서는 표현 불가능한 상상력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고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판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화는 이 두 가지를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적인 거, 가장 진짜 같은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또 하나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런 환상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에드윈 포터. 자, 초기 영화를 발전시킨 사람 조르주 멜리에스, 그 다음이 에드윈 포터예요. 에드윈 포터는 미국 사람이에요. 자, 리메르 형제나 멜리에스는 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에드윈 포터는 미국 사람이고요. 1900년대 초반에 영화의 서사 구조를 실험했어요. 서사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를 서사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서사. 예. 영화에서는 이 서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영상 문법이라는 거를 영화에 시도를 해요.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이 두 개 조금 유명하죠. 미국 소방수의 삶, 또 대열차 강도 되게 요것도 좀 유명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교차 편집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교차 편집. 자, 요거 교차 편집은 뭐냐? 그 미국 소방수의 삶이나 대열차 강도 두 군데 다 사용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그 집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연기에 쓰러지는 어떤 여자의 관점을 하나 보여주고요. 또 밖에서는 소방수들이 이 여자를 구하려고 사다리를 놓고 막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하나의 관점, 또 다른 쪽에서 관점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보여주는 것. 이걸 교차 편집이라고 그러고요. 지금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당연히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걸 최초로 사용한 게 바로 에드윈 포트라는 거예요. 대열차 강도에서도 그 강도들이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또 그 강도를 추격하는 기병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교차 편집을 사용을 했어요. 두 번째, 인서트 컷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인서트 컷. 끼워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소방수의 삶에서 보면은 느닷없이 어떤 손이 쑥 들어와 가지고 화재 경보를 울리는 그런 장면이 들어와요. 클로즈업이 처음으로 사용이 된 거죠. 이러면서 그 전 영화들을 보면은 그냥 멀리서 연극 연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던 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문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사라는 개념, 연속성의 개념이 발생이 돼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미국 소방수의 삶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미국 소방수의 삶이라는 영화는 대부분의 영상이 자기가 평소에 그냥 찍어놓은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수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찍었고 그 다음에 화재가 울리면 소방관들이 소방소를 출동하는 장면도 찍어놨고 그 다음에 막 길을 달리는 소방차의 모습도 찍었고 그 다음에 화재 현장에 도착한 장면도 찍었고 이렇게 따로따로 찍어놓은 장면을 스토리에 맞게 쭉 순차적으로 펼쳐놨더니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이해하더라. 이게 바로 서사의 연속된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이 에드윈 포터가 처음에 알게 됐고요. 이런 전통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순서대로 안 찍는 거죠. 뭐 어떤 경우는 마지막 장면을 제일 처음에 찍어 놓고 뭐 이렇게 다양한 순서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쫙 서사에 맞춰서 편집을 해 놓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순차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이야기 구성이 가능해졌죠. 자,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초기 영화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데이비드 그리피스. 자, 이 사람도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꼭 시험 문제 나오겠죠. 영화 예술의 아버지예요. 영화 예술의 아버지. 영화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화 예술의 아버지. 조르주 멜리에스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특수 효과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과 같이 영화가 정교한 여러 가지 연출 방법, 영화 연출 이거를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 예술의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영화 문법을 확립했어요. 자, 국가의 탄생, 인톨러런스 이런 영화일 거예요. 예. 이 사람은 현대적인 영화의 출발점. 오늘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 기법이 사실상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피스가 확립한 영상 문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교차 편집. 교차 편집은 에드윈 포터도 사용을 했지만 에드윈 포터는 되게 어설프게 했어요. 근데 이 그리피스가 이 교차 편집을 완성을 했고요. 정교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연속 편집의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LMS 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떤 장면을 설명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표현을 할 때 옛날에는 멀리서 이 사람의 그 행동을 그냥 멀리서 관찰하듯이 했다 그러면 그리피스부터는 멀리서 이 사람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이 사람의 동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또 자세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장면을 쇼트를 나눠서 이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쇼트와 쇼트를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동작의 연속으로 동작이 쭉 이어지도록 이 쇼트를 연결을 하는 방식. 이게 지금 오늘날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쓰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리피스가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플래시백. 플래시백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를 플래시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면 전환 효과. 장면과 장면이 전환할 때 뭐 서서히 앞에 장면과 뒤에 장면이 겹쳐지면서 전환한다든가 장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또 서서히 밝아지면서 전환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장면 전환 효과를 처음 사용한 게 데이비드 그리피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화 특허권 회사와 MPPC 영화 특허권 회사와 헐리우드 영화 특허권 회사가 MPPC니까요. 자, 에디슨은 1908년에 영화 특허권 회사를 결성했고요. 그래서 영화 제작의 독점권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횡포를 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1910년경에 많은 독립영화사들, 주로 이 독립영화사들이 어디 있었냐면 미국 동쪽 뉴욕이라든가 그쪽에 동부에 있는 대도시에 있었는데 이게 영화 특허권 회사의 횡포가 싫어서 서부 쪽으로 다 이사를 했어요. 서부 캘리포니아. 그 중에서도 헐리우드라는 곳에 이주를 했고요. 여기가 따뜻한 기후와 부지 땅값이 좀 싸고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이 탄생을 했고요. 1915년에 이 독과점 판결을 받거든요. 이 영화 특허권 회사가. 그래서 더 이상 횡포를 부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헐리우드 여기에 자리 잡은 영화사들이 다시 동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헐리우드이 영화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자, 3강 무성 영화 시대. 자, 여기서부터는 3강, 4강은 제가 그 수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 비교적 기억이 잘 남아 있어서 핵심적인 거, 시험 문제 나올 거 이런 것만 훑으면서 갈게요. 자, 무성영화 시대는 요런 챕터로 진행이 되고요. 자, 무성영화라는 거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영화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하고요. 자막, 또 음악, 라이브 음악 이런 것들이 같이 첨가가 되는 영화예요. 특징은 이제 라이브 음악 혹은 변사가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되고요. 몸짓이나 연기 이런 시각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연출인 거죠. 소리가 없으니까 동작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화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특히 오늘날 영화도 영상 언어 중심으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요.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무성 영화, 다른 말로 하면 헐리우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기에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 요거 중요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요 내용은 잘 기억을 하세요. 먼저 영화 궁전이 등장을 해요. 영화 궁전은 영화관을 고급화하는 전략이에요. 니켈로디언이라는 싸구려 영화관에서 영화 궁전, 무비 팰리스라는 영화 궁전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영화관을 고급화하고 이거는 영화 관람비를 상승시키고 당연히 그러려면은 영화의 퀄리티가 향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장르 영화를 발전을 시켜요. 왜냐하면 영화 관람비가 상승하고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충족시켜 주려면 장르 영화를 만드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분류 가능한 형식과 줄거리를 가진 영화를 장르 영화라고 그래요. 장점은 관객들이 기대하는 영화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뻔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장르 영화의 단점은 뻔하다는 거. 자, 이런 것 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헐리우드는 어쨌든 안정성, 영화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장르 영화 시스템을 채택했다는 거죠. 다음은 스타 시스템이에요. 헐리우드 무성 영화 시대가 채택한 영화 전략, 스타 시스템. 원래는 스타 시스템을 배격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 멀리서 그 배우의 전체 모습 위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배우의 개성이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았고요. 또 배우들이 출연료가 올라갈 게 걱정이 돼가지고 영화 제작자들이 의도적으로 배우들을 좀 하대했어요. 그래서 영화의 자막에도 배우 이름을 넣지 않았는데 헐리우드에서는 배우를 좀 되게 몸값을 높이 쳐줬어요. 몸값도 올려주고 그래서 플로렌스 로렌스라는 여자 배우가 최초의 이 스타 시스템 배우였고요. 영화 끝나면 자막에 이 배우의 이름을 처음으로 넣기 시작한 거죠. 이 스타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인 흥행 수입을 보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산업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됐어요. 이 스타 시스템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업화 시스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듯이 표준화된 영화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분업화하는 거죠. 전문성을 통해서 영화 품질을 향상시켰어요. 그러니까 분업화, 그 맡은 자기 역할에 따라서 모든 역할이 다 분업으로 딱딱 나눠져 있고 그 사람들의 역할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장점은 굉장히 영화의 퀄리티가 향상이 되고 품질이 올라간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좀 영화가 제품처럼 단조로워졌다. 이게 단점이에요. 자, 무성영화 시대의 대표적인 스타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이 있어요. 채플린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영화 스타. 자, 중요한 거, 채플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성영화만의 미학을 창조했어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는 과장된 제스처, 표정 연기, 재미있는 상황 연출 이런 것들이 채플린의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버스터 키튼이라는 사람, 채플린의 무성영화 시대 유일한 라이벌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스타고요. 위대한 무표정이라고 이 사람은 항상 표정이 없어서 위대한 무표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요. 뭐 이런 대표작들이 있고 이 사람은 스턴트 코미디의 대가예요. 채플린은 슬랩스틱 코미디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액션, 몸을 쓰는 이런 스턴트 코미디의 대가. 그런데 채플린도 그렇고 버스터 키튼도 그렇고 유성영화 등장 이후에 서서히 도태됐다는 거예요. 자, 무성영화의 연출적인 특징은 시각적인 표현.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시각적인 표현. 자, 이해가 가시죠? 소리가 없으니까 시각에 좀 많이 집중한 거죠. 몽타주, 클로즈업 등 다양한 편집 기법을 사용하고 또 음악이 되게 중요했어요. 음악. 그래서 오늘날도 영화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들을 정착시켰어요. 코미디, 드라마, 액션, SF, 서부극 등. 자, 그 다음에 유성 영화, 흔히 이제 토키 영화라고 불리는 거예요. 토키. 유성 영화가 처음에 생각보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녹음 기술이 부족했고요. 잡음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소리를 녹음하는 게 어려웠고, 그 다음에 화면과 소리를 일치시키는 동기화 기술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유성 영화가 잘 등장을 못했죠. 그러다가 바이타폰 시스템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이거는 영화를 상영할 때 이 레코드 음반을 틀어서 영화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자, 중요한 재즈 싱어 최초의 유성 영화
1927년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하죠. 재즈싱어. 이거는 부분적으로 소리와 음악이 삽입이 됐어요. 유성영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고요. 이후로 이제 유성영화 시대로 접어듭니다. 유성영화로 인해서 영화 산업의 변화가 생겨요. 이것도 좀 중요하죠. 자, 우선 대사 중심의 시나리오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 묘사가 가능해졌고요. 배우들이 목소리가 목소리 연기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영화 배우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처럼 주로 몸을 이용해서 연기하던 배우들이 쇠퇴를 하고 목소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뮤지컬 영화가 인기를 얻게 돼요. 자, 유성 영화 등장으로 또 다른 영화 산업의 국제화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그건 바로 언어의 장벽 때문에 더빙과 자막 기술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새로운 영화 기술들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컬러 영화가 등장을 해요. 자, 테크니컬러라고 불리는 건데요. 최초의 장편 컬러 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오즈의 마법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컬러 영화가 등장하니까 시각적 표현의 다양성을 높여서 영화의 예술 가치가 향상되고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고 새로운 영화 경험을 제공했어요. 자, 시네마 스코프도 등장을 해요. 이거는 TV가 보급이 일반적으로 되면서 영화관에 사람들이 잘 안 오게 되니까 TV하고는 차별화된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네마 스코프라는 건데 화면이 가로로 길어지어서 웅장하고 몰입감 있는 규모가 큰 영화를 만드는 것들이죠. 최초의 시네마 스코프 영화는 성의라는 영화예요. 그 다음에 입체 음향도 등장을 해요. 돌비 시스템. 1975년에 등장한 입체 영화 음향. 요 설명을 드렸던 걸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영화 사운드가 더 웅장하고 더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자, 1970년대 이후 미국 영화 산업의 발전. 자, 여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거,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좀 강조를 할게요. 자, 뉴 헐리우드 영화. 뉴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은 좀 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니까요. 자, 작가주의, 또 반영웅, 현실적인 주제가 등장을 했고 저예산 실험적인 영화. 자, 감독들 중에서도 또 주목할 사람들이 있죠. 뭐 마틴 스콜세지나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이런 사람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블록버스터라는 거는 이 블록버스터가 무슨 뜻인지는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가고 보편적 주제, 특수 효과가 중심이 되고 오락성이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주요 감독 중에 특히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 요건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뭐 제임스 카메론.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 특징, 썬댄스 영화제가 등장을 하면서 뛰어난 독립영화 감독들이 또 등장을 해요. 또 디지털 제작 환경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 표현이 가능해졌어요. 이때 이제 캠코더라든가 이런 디지털 편집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영화에서는 안 쓰던 방식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주요 감독들 쿠엔틴 타란티노 이분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뭐 코엔 형제, 또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 제가 요 디지털 환경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방식이라고 그랬죠.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 파운드 푸티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르인데 다큐멘터리처럼 가짜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영화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
자, 이제 마지막 프랜차이즈와 글로벌 시장 전략. 이게 이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특징은 이렇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같은 독특한 방식의 프랜차이즈 시리즈를 가지고 만드는 영화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글로벌 흥행 전략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또 OTT가 되게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 관람의 채널이 확대되고 또 우리나라 컨텐츠가 전 세계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전 세계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됐는데, 반면에 단점은 영화 산업이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이 OTT 때문에 영화 관람객이 급감해서 영화 산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주요 감독과 작품 크리스토퍼 놀란, 드니 빌레브, 뭐 루소 형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쭉 지금 설명드리면서 특히 좀 강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는 하여튼 어렵지 않게 낼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고 와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빵점 내셔도 됩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학교에서 우리 기말고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